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8단원에 대한 복습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19단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큰 단원 제목을 보면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동영상에서는 19단원의 앞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이번 주차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앞부분에 대한 공부만 요번 동영상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9단원 앞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전에 회계 관련 과목을 공부를 하셨으면 그때 공부를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런 거였지, 그런 개념이었지 라고 한번 상기시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회계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회계 과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부 회계 지식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소위 코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C++, 파이썬, 자바 등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계는 기업 경영의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CFO께서 밑에 있는 본부장이나 부장한테 김 부장 우리 회사 단기순이익은 저 옆에 회사에 비해 왜 이렇게 낮아? 우리 회사 ROE는 저 옆에 회사 ROE랑 비교했을 때 낮은 이유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한 것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회계는 기업의 어떤 경영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내가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가 됐든 꼭 회계 관련 과목을 하나 이상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어떤 회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이나 새로운 개념들을 또 알아서 경제나 금융에 어떤 관련된 과목을 문제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19.1번 부분에서는 기업에서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수단인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아무리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본인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의 어떤 측면을 주주들 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장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통해서 꼭 최소 1년에 한 번은 보고를 해야 되고요.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개, 4가지 정도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재무제표는 그 중에 하나인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입니다. IFRS라는 새로운 어떤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는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 어디서는 또 반영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용어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이름은 이렇게 손익계산서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렀고 IFRS로 바뀌면서는 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개념은 같은 건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컴 스테이트먼트 뒤에서 살펴볼 밸런스 시트 그리고 캐피털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같은 어떤 표준화된 틀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업들은 특히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요 표준화된 회계 틀에 맞춰서 주주들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의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개정 과목이라던가 여러 어떤 경영 수단,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화된 틀에 맞춰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만이 A 기업과 B 기업의 뭐 이렇게 성과를 이제 수평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과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을 또 비교를 한다든지 하는 게 요게 표준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게 막 뭐 어떤 기업은 또 어떤 규칙을 따라서 회계 보고를 하고 이제 또 다른 기업은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비교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뭔가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투자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캐피털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하는 표준 형식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포괄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기업들의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회사에서 발생한 이제 이익과 비용,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다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기간 동안에 발생한 revenue and expenses 등등을 정리를 해 놓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테이블 19.1번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이제 요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넷 세일인데 그냥 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제, 금융, 특히 회계에서는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게 물론 판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그냥 매출액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1년 동안 열심히 영업을 했더니 매출액이 요만큼 발생을 했구나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cost of goods sold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뭐냐면 이렇게 홈 디포트이라는 회사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팔기 위해 들어간 뭐 재료비, 뭐 원가 이런 거가 총 얼마가 들어갔다? 58254 밀리언 달러만큼이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elling, general and admin 비용의 경우에는 뭐 판매, 홍보, 그리고 어떤 기업의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요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아더에는 기타 비용이 또 요만큼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목 자체에서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감가상각 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1863 밀리언 달러만큼 그래서 총 이제 매출이 요만큼 88519 밀리언 달러만큼 있었는데 이 중에 지금 어쨌든 이와 같은 1년 동안 영업을 열심히 하기 위한 비용으로 76745 밀리언 달러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요거 빼기 그러니까 넷 세일즈 매출 빼기 여기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토탈한 거 빼면 이렇게 11774만큼이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해서 EBIT라고 이렇게 영어 약자를 따가지고 부릅니다. 여기 EBIT는 여기 지금 operating revenue 빼기 operating expense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 말로 이제 operating income 뭐 혹은 operating profit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요거를 이제 영업이익 혹은 요거를 직역을 해가지고 이제 before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기 전 이제 영업이익, 세전 이익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요 11774 밀리언 달러라는 만큼을 영업이익으로 이 회사는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거고 이제 요게 세전 이란 말이죠. 세전.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비용으로 빠져나가냐면 여기에서 채권자들한테
이자 준 게 752밀리언 달러.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요거를 빼면 이렇게 taxable income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요 taxable income의 경우 이제 요게 추가적으로 또 뭐를 여기서 더 내야 되냐면 정부한테 세금, 법인세를 내야 되죠.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매출을 발생해서 뭐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했더니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넷인컴 단기순이익은 7010 밀리언 달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위에서 요만큼의 비용을 다 빼고 이렇게 요만큼을 1년 동안 벌어들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요 7010 밀리언 달러를 그러면 이 회사는 가만히 가지고 있냐?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제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주들한테 감투자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주주 배당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회사 내부로 유보를 시켜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게 뭐 기계장치, 설비 아니면 뭐 건물 뭐 아니면은 뭐 인재를 더 채용하기 위해서 뭐 요런 거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 이제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겨두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7010 달러의 밀리언 달러만큼을 넷인컴이 발생한 것 중에 이제 배당은 요만큼 이제 그리고 유보는 이만큼을 하기로 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열은 이제 요 세일즈 매출액을 100%로 보고 이제 그 중에 COGS가 얼마, 이제 제너럴 SG&A가 얼마, 뭐 depreciation이 얼마 이렇게 퍼센트 형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이제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를 해 놓게 되면 이제 다른 회사와 이렇게 직접적인 비율로 비교가 가능을 한 거죠. 이 회사는 COGS가 65.8%네? 다른 회사는 뭐 예를 들어 50%, 40%인데 이런 회사는 왜 이렇게 재료비, 원가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뭔가 비효율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 대 회사를 직접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제표가 여기 밸런스 쉿이라는 재무제표입니다. 이제 요 밸런스 쉿이라는 재무제표는 예전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었고 이제 아직도 대차대조표라고 요거를 부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게 IFRS로 넘어오면서 용어가 뭐라고 바뀌었냐면 재무상태표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밸런스 쉿은 뭐냐면 어떤 한 특정한 시점 기준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기 자본 얼마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이 밸런스 쉿입니다. 뭐다? 앞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영업을 해서 매출 얼마, 뭐 비용 얼마, 그래서 얼마 벌었나.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나타낸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고 요 밸런스 쉿은 뭐다? 어떤 한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 시점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자기자본 얼마 요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밸런스 쉿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다음에 나오는 테이블 19.2번을 보기 전에 이제 요 밸런스 쉿은 굉장히 간략하게 개형을 먼저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왼편에 이제 에셋을 이제 표기를 하고 이제 그리고 여기 오른편 위쪽에 부채인 라이어빌리티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제 빌려온 돈인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채권자들한테 빌려왔던가 아니면 뭐 은행 대출을 통해 빌려왔던가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에셋에서 liability를 빼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른편의 아랫부분이 에쿼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쿼티는 이제 자기 자본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순자본인 거고요. 이제 여기 에쿼티 부분은 부르는 영어 표현이 같은 말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교과서를 혹시 같이 보시는 경우라면 이제 shareholders equity 아니면 그냥 줄여서 equity 뭐 net worth 여기서 worth는 요 WORTH 그리고
또 뭐 북밸류 아니면 에쿼티 캐피털 아니면 그냥 캐피털 뭐 요렇게 이제 자기 자본은 영어 표현으로 부르는 어떤 같은 자기 자본인데 여러 말이 다 자기 자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에셋에서 라이어빌리티를 뺀 게 여기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이블 19.2번을 보면 요렇게 이제 T 모양으로 간략하게 잘라보면 요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까지 잘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이 빌린 돈, 부채, 뭐 어떻게 빌렸는지, 뭘 빌렸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이제 여기가 자기 자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래서 에셋의 경우에는 가장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current asset하고 fixed asse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current asset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1년 이내에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을 current as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이렇게 현금과 유사한 자산들, 이제 그리고 뭐 재고 자산,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에게 아니면 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아직 받지 않은 돈,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커런 에셋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픽스드 에셋 같은 경우에는 고정 자산이죠. 1년 이상 쓰는 자산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뭐 기계 설비, 뭐 장치, 아니면 뭐 건물,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이렇게 무형 자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요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총 자산이 42549 밀리언 달러만큼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오른편으로 위편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 current liability와 long term debt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current liability의 경우에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 그래서 1년 이내에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가 current liability고, 이제 그 세부 항목을 보면 account payable, 이제 내가 재료를 구입을 해올 때 우선 재료를 받았는데 내가 아직 돈 안 준 거, 원재료 상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대부분 1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current liability고, 이제 그 다음에 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같은 것들, 이제 debt 같은 것들, 이제 그리고 여기 long-term debt 그리고 뭐 other long-term liability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빌린 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토탈 라이어빌리티가 36233 달러, 밀리언 달러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요만큼의 42549의 토탈 에셋 중에 요거 빼기 36233을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6316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요만큼의 부채와 요만큼의 자기 자본으로 이 회사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왼편에서는 토탈 에셋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100 중에 이게 각각 얼마인지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낸 거고, 이제 요 오른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토탈 에셋 대비 이제 각각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이렇게 비율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현금 흐름표라고 하고요. 이게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왜 따로 있냐면, 이제 회계를 공부를 하신 분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기업이 이렇게 회계의 어떤 장부를 기록을 쭉 해 나갈 때에는 이제 회계에서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는 발생주의, 어크루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물건을 팔았어. 고객에게 물건을 팔았어.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면서 바로 돈 내죠. 그런데 기업의 경우에는 워낙
하루에도 거래하는 그런 규모가 크고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거래하는 물품업자에게 내가 우선 물건을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이거를 몇 개월치를 몰았다가 그 사람한테 돈 지급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앞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밸런스 시트로만 보면 우선 물건 받았다라고 하는 아니면 팔았다 이런 게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아직 현금 들어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원칙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걷어내고 실제로 회사에 현금 들어온 게 있으면 현금 들어왔다. 현금 나간 게 있으면 현금 나갔다라고 현금 기준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스테이트먼트 오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뭐 회계의 두 가지 원칙에는 뭐 요런 게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지금 우리 저기 공부 범위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지금 테이블 19.1번을 보면, 3번을 보면, 요런 형식으로 캐피탈 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오퍼레이션, 기업의 어떤 본질, 기업의 본질과 관련된,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야. 그러면 뭐 전자제품, 뭐 IT 제품 아니면 반도체 팔아서 현금 들어온 게 있으면 요렇게 표시를 하고 만약에 현금 나간 게 있으면 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by operation이라고 하는 섹션이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섹션은 뭐냐면 investment. 그래서 뭐 어떤 기계 장치나 설비 투자를 했어. 이제 사람을 많이 뽑았어. 신규 채용을 했어. 뭐 요렇게 어떤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경영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돈 쓰인 게 있냐? 그러면 여기 현금 흐름이 나간 거 들어온 거를 요렇게 cash flow from investment라고 하는 섹션에 표시를 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이제 financing activity 뭐 배당을 줬다던가 아니면 빚을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다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던가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 근데 앞에 영업과는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뭐 배당이나 채권 이자 갚은 거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를 요 세 번째 섹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다? 이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퍼레이션 기업의 어떤 본질, 영업의 본질과 관련된 거, 이제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거, 이제 그리고 어떤 재무적인 측면과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어떤 자세한 현금의 유출입을 표시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요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다음 부분은 이어서 다음 동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